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고 시어머니의 차갑게 식은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품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어디에 사시는 몇 살이신지, 그리고 지금 뭘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 나오진 회장은 미술계의 거목이자 수백억대 자산을 굴리는 사업가였고, 남편 영석은 그런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젊은 나이에 이미 여러 회사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세원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미인이네, 게다가 명문대 미대 출신이라던데? 저런 며느리 들이면 시집 식구들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이 집안에 들어왔는지를, 제 가슴 속에 어떤 칼날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를. 시어머니 윤 여사는 첫 만남부터 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요라고 말했지만 그분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제 속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나오진 회장이 아니라 바로 저 여자라는 것을. 신혼 초 저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고 집안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시아버지 나오진 회장만은 피했습니다. 그분과 단둘이 마주치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려 했고, 불가피하게 마주쳤을 때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세원 씨는 아버님을 좀 불편하게 여기시나 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려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고 저는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세원이가 드디어 대를 이을 손주를 가졌네. 아들이면 좋겠구나. 남편 영석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자랐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은, 어쩌면 너무 순진한 남자였습니다. 10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산 당일 저는 진통 속에서도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간호사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세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에게 황달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며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기 아버지분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O형인데요. 왜 그러시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기가 AB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모분은 차트상 O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 영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O형과 O형 부모 사이에서는
절대로 A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 확인했습니다. 오류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버려놓은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며칠 후 시어머니 윤 여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도 온화한 미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간병인과 남편까지 모두 내보낸 후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세원 씨,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혈액형 얘기 들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 재검사를 요청했어요. 결과는 똑같더군요. 우리 영석이는 O형, 당신은 O형, 그런데 아이는 AB형.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머니,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세원 씨. 우리 가문에 흠집을 낸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간 후 병실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너무 밝아서 제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영석은 매일 병실에 왔지만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아보려 하지 않았고 저와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원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석 씨,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분명 당신 외에는. 그만해.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마. 제발.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고 있는지를. 퇴원하는 날 시댁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운전하는 남편의 손이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이 아이의 미래가, 그리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영석아, 너는 서재로 가 있어. 세원 씨는 나랑 얘기 좀 하자. 남편이 망설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시어머니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앉으세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아 찬찬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관찰하듯이. 세원 씨,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2년이 됐죠. 그동안 나는 당신을 지켜봤어요. 완벽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특히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대할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당신과 우리 회장님이 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무슨 말씀을? 저는 부인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는 걸. 시어머니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거예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정원과 호화로운 저택. 한때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원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 나오진 회장이었습니다. 내일 밤 9시 회사 서재로 오세요. 당신과 나 우리 둘이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분은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놓으며 며느리 주제에 이런 음식도 제대로 못 차리느냐고 쏘아붙였고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제 새끼도 제대로 못 달래면서 무슨 엄마냐며 비난했습니다. 남편 영석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는 점점 초라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으려 하다가도 아이를 보면 손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의 망설임이,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영석 씨,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실 수 없나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믿고 싶어. 정말 믿고 싶은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원아, 혈액형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검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3번이나 재검사했어. 어머니가.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것만 알면 나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너무 잔인했고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밤 9시 저는 시아버지의 회사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 그곳에는 나오진 회장만의 은밀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미술품으로 가득 찬 그 서재는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왜소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시아버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원 씨, 아니 세원.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편하게 불렀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액형을 보고 바로 알았어요. AB형. 나도 AB형이거든요. 회장님, 당신이 영석이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게 복수라는 것을.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났으니까,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 아들과 결혼해서 이 집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 일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을, 당신의 순수함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나는 비겁한 남자였죠. 가문의 체면과 아내와 아들을 버릴 용기가 없었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23살이던 해 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촉망받는 미대생이었고 나오진 교수는 미술계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분의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한세원, 당신의 그림에는 영혼이 있어요. 처음으로 교수님이 제 작품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온 세상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개인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고 교수님은 옆에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작품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여자를 보는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세원 씨, 당신이 자꾸 신경 쓰여요. 어느 날 밤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이미 그분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깊은 눈빛이, 예술을 대하는 열정이,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좋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은밀하게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결국 누군가의 제보로 학교 측에 알려졌고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나오진 교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신문 기사가 나가던 날 저는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우리 도망가요. 이 모든 걸 버리고 함께 가요.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원 씨, 미안해요.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요? 교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나 같은 늙은 남자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나오진 교수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로 나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그 가족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년 후 나오진 교수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거대한 미술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고 사업도 크게 확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분의 아들 영석을 미술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닮았더군요. 같은 눈빛, 같은 미소. 하지만 영석은 아버지와 달리 순수했습니다. 혹시 미술에 관심 있으세요? 영석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줍은 미소가 귀여웠습니다. 네, 전공이었어요. 저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영석은 제게 빠져들었고 저는 계획대로 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계획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순수함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결혼식 날 나오진 회장과 처음 재회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자신의 옛 애인이 아들의 신부라는 사실을. 회장님,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죠? 저는 서재에서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하려고 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버렸던 것처럼 저도 이 가문을 박살내려고 했어요. 알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세원, 왜 내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영석이 해외 출장을 간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가 시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 달빛만이 비추는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세원,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이,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비켜주세요. 당신이 그립소. 미칠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사랑했던 그 감정이, 배신당했던 그 아픔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미친 듯이 매달렸고,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새벽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약했어요. 하지만 그 후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영석의 아이일 수도, 시아버지의 아이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원, 시아버지가 현재로 돌아온 저를 불렀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진단서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예상 생존 기간 6개월. 이미 전이가 많이 됐어요. 수술도 불가능하대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원, 부탁이 있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내 아들이든 손자든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도 지켜주고 싶어요.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어떻게요? 유산의 절반을 그 아이에게, 그리고 상당 부분을 당신에게 상속할 거예요. 당신을 유산관리인으로 지정하겠어요.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만 영석의 아내로 남아주세요. 그 후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회장님, 이게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원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집으로 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거실에 사립탐정을 불러놓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신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립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세원 씨는 10년 전 K대학교 미대 대학원생이었고 당시 나오진 교수와 그만,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세요. 부적절한 관계로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중퇴했고 그 후 3년간 행적이 불분명하다가 영석 도련님을 만나기 직전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구나. 우리 영석이를 이용해서 이 집안에 들어온 거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장님과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 회장님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AB형 아이가 나올 리 없잖아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영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갔어야 할 시간인데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영석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으며 조사 파일을 영석에게 던졌습니다. 내 아내의 과거야. 내 아버지와 어떤 관계였는지 직접 확인해봐라. 영석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영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원아, 이게 사실이야? 너랑 아버지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 이게 사실이냐고. 영석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파악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영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버지와 제 아내가 예전에 연인 사이였다는 게. 시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인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영석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동생입니까? 아들입니까? 거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영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복수, 이 가문의 파멸, 그것이 바로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따갑고 뜨거운 통증이 퍼졌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시아버지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 없어요. 어떻게 제자와, 그것도 아들 며느리가 될 여자와 그런 관계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생을 당신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게 뭐예요? 영석은 소파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가 손을 내저으며 막았습니다. 오지 마. 제발. 가까이 오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방문 앞에서 매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난리야. 당장 나가. 그 더러운 씨바지 데리고 썩 나가란 말이야. 식사 시간마다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밥이 넘어가니? 염치도 없이 우리 집 밥을 먹고 있네. 음식을 제 앞에 던지듯 놓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남편 영석은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밤 늦게 비틀거리며 돌아와 서재에서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그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세원아. 문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처참했습니다. 나한테 대답해줘. 그 아이가 우리 아이야 아니면 아버지 아이야? 저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에 기댄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발 대답해줘. 이렇게 애원하잖아. 진실이 뭔지만 말해줘.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게 악몽이기를 바라. 근데 현실이잖아. 이게 다 현실이라고. 한참의 침묵 후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안 하인들을 모두 모아놓고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짓을 똑똑히 봐두세요. 남의 집안에 들어와서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자예요. 이런 년을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하인들의 수군거림, 경멸 섞인 시선. 저는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2층 작은 방에 갇혀 아이만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복수 때문에, 제 욕망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이 아이는 평생 그 낙인을 짊어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세원 씨, 이혼 합의서예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요.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고 당신은 양육권 포기 각서도 써야 해요. 아이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어림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워? 그 아이는 나오진 가문의 피를 받은 아이야. 할아버지 핏줄이든 아버지 핏줄이든 우리 가문이 아이라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아이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내일 새벽 4시 뒷문으로 나오세요.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시내 호텔에 방을 잡아뒀어요. 거기서 며칠만 숨어 있어요. 회장님,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돌아가야 하는데. 세원,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그가 떠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저는 외로움만 느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가 소파에 앉으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세원,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자백하세요. 유학 시절 만났던 남자와의 하룻밤 실수였다고. 네, 그게 최선이에요.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너무 잔인해요. 영석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아이도 당신도 나도 모두 불행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저는 내가 지켜줄게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언장을 이미 수정했어요. 당신과 아이에게 충분한 유산을 남기도록. 그리고 집안 사람들을 설득할게요. 당신을 용서하라고, 아이를 지키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니까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상이에요. 그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주려고 샀던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주지 못했죠.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제라도 받아주겠어요? 저는 그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도 저도 모두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회장님의 말대로 할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겠어요. 고마워요, 세원. 시아버지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영석 씨,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말해봐.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야? 저는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유학 시절 잠깐 만났던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룻밤의 실수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이라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룻밤 영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결혼했어? 그 아이 아버지를 숨기려고? 아니에요. 영석 씨를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사랑? 영석이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배신해? 나를, 우리 가족을 이렇게 속여?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해라, 영석아. 당장. 어머니.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이를 생각해야죠. 아이.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왜 이 여자 편을 들어요? 혹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빛이 남편과 저를 오갔습니다. 당신, 설마 이 아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아버지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저 손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죄가 어디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유전자 검사 다시 한다. 영석이랑 아이랑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영석과 아이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식사 시간도 따로따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영석은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뜯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겠군.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석이와 그 아이가 친자 관계가 아니래. 영석이 서류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확실해?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원아, 정말 다른 남자아이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영석아. 시어머니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결정해라. 이혼할 거지? 영석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모두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이시고 오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췌장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암이라니. 의사가 차트를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진단받으셨는데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왜 말을 안 했어?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혼자 이 고통을 견뎠어요? 시아버지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석아. 시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세원이를 용서해줘라. 아버지, 무슨 말씀을. 영석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력이 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후 제가 어떻게 될지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서류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며칠 전에 수정하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절반을 친손자에게, 그리고 나머지 중 상당 부분을 제게 상속한다는 내용, 그리고 저를 유산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조항까지. 이건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회장님께서 각오하고 쓰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유언장을 읽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세원 씨에게 유산을? 유산관리인?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꼬드긴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방금 알았어요. 거짓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우리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 복도가 소란스러워졌고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중환자실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들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의료진의 급박한 목소리가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니터에서 울리는 경보음, 뛰어다니는 간호사들, 그 속에서 시아버지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리창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안 돼요. 눈 떠요. 평생 우아함을 잃지 않던 그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석도 창문에 손을 대고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심박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그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현실이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1시간 후 시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면회를 허락하면서 한 명씩 짧게만 하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을 때 그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석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세원 씨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전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튜브와 기계들 사이에서 그분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가까이 와요.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언장, 맞죠? 네, 회장님. 하지만 이건 너무 당신과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 못한 일을 이렇게라도. 회장님, 제발 힘내세요. 아직. 세원.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당신만을.
그 순간 모니터의 숫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들어왔습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영석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변호사들을 불렀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펼쳐놓았습니다. 이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췌장암 말기 환자였고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회유한 거예요. 유혹한 거라고요. 어머니,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남편이 당신한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기는 거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다른 남자라면 왜 우리 남편이 당신을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남편 아이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면 이렇게 할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겠어요. 이번엔 우리 남편과 그 아이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제가 외쳤습니다. 왜 안 돼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떳떳하다면서요? 그럼 검사해 봅시다. 우리 남편과 그 아이가 친자인지 아닌지. 영석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이미 넌 그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 그럼 누군지 확실히 해야지.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이를 안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석이었습니다. 세원아. 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검사한대. 아버지가 의식 있을 때 동의를 받으셨어. 영석 씨, 나도 알고 싶어. 그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설마 정말 아버지 아이인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원아, 대답해줘. 아니라고 말해줘. 제발. 그의 목소리에서 절규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팔을 내밀었고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고 있던 아이의 혈액도 채취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인들을 시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집안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영석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에 박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는 저를 마치 모르는 사람 보듯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휠체어에 앉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겠네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오진과 그 아이가 친자.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던 그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영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와... 그분의 목소리가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시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영석이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제 아내와 그런 관계를... 영석아. 시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제 아내라고요. 영석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이를 낳았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계획이 뭐였어요?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 남편을 유혹한 거죠? 그리고 아들까지 속인 거잖아요. 어머니,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도 뭐, 피해자라고? 웃기지 마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다 쓰러졌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영석이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119요. 빨리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아버지는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들어와요. 중환자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석아. 예, 아버지. 영석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나쁜 아버지였구나. 아버지. 영석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숨을 힘겹게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어. 부디 아이를... 그만하세요. 영석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 동생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원. 저는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랑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신감이 그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시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습니다. 제발. 그리고 그분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회장님, 제가 외쳤습니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 들어왔습니다. 다들 나가주세요. 빨리. 우리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의 필사적인 응급처치가 보였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영석도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람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아버지의 몸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가 천을 걷어내고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눈 떠요. 제발. 그분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영석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걸.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가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인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언장 공개는 언제 하죠? 49제가 끝난 후에 하는 게 관례입니다만. 아니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 끝나는 대로 바로 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영석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도 치르기 전에 너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다 밝혀야 해. 저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가족을 파괴했는지. 3일 후 장례를 치르고 유언장 공개식이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지는 건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전 재산의 50%는 친손자에게 상속한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전 재산의 30%는 며느리 한세원에게 상속하며 그녀를 유산관리인으로 지정한다. 이건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셋째, 나머지 20%는 아내 윤미숙에게 상속한다. 단 며느리 한세원과 친손자를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축하해요, 한세원 씨. 그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네요. 우리 가문을 완전히 손에 넣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신은 절대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복수,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슬플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정원. 이제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영석이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 동안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행복하게 웃던 그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석 씨, 서명해줘.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한 집에 있을 수 없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당신 얼굴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아.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영석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동생이야, 아들이야? 난 아직도 모르겠어. 그 애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워. 사랑해야 하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영석 씨,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알아. 영석이 쓰게 웃었습니다. 죄가 없는 건 알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인간이야, 세원아. 성인군자가 아니라고. 그 애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떠올라. 당신과 아버지가. 그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 영석이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나를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있었어요라고. 처음엔 복수였지만 당신의 순수함에 마음이 흔들렸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미안해요. 영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우리 관계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발로 찼습니다. 한세원, 나와요.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짐 싸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유언장에는 당신한테 재산을 준다고 했지. 이 집에 살라고는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은 나갈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난 당신 어머니 아니에요. 우리 남편을 빼앗아간 도둑년의 시어머니는 더더욱 아니고. 그날 오후 저는 아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제 뒤로 거대한 저택의 문이 닫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창문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갈 곳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강남에 펜트하우스를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의 유산 정리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주식, 부동산, 예금을 합쳐서 약 500억 원 상당이 사모님과 아드님 몫입니다. 500억?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벌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사모님께 남기신 겁니다. 상자를 열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세원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미안합니다. 평생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0년 전 당신을 떠났을 때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지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 모두가 치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영석이와 결혼했을 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복수라는 것을.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후회하면서도 기뻤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나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혈액형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당신과 아이를 지키겠다고. 유산은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사랑도 지켜주지 못한 비겁한 남자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나오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복수하려 했던 사람.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영석은 위자료도 양육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는 보지 말자는 말만 남기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유모를 고용했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세원 씨 만날 수 있을까요? 약속 장소는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럭저럭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석이 봤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혼 후로는 그 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망가졌어요. 매일 술만 마시고 회사도 제대로 안 나가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손주잖아요. 할아버지 핏줄이든 아빠 핏줄이든 제 손주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회장님 닮았네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눈이 똑같아요. 어머니, 한세원 씨.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생 걸려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주예요. 가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그분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액자였습니다. 회장님이 서재에 숨겨놨던 거예요. 당신 사진. 시어머니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10년 전 사진이더군요. 평생을 그 사진을 보며 살았나 봐요. 액자를 건네받았습니다. 20대에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그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줄은. 가요. 시어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연락하면 아이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떠나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1년 후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손주를 만났습니다. 어색했지만 그분은 노력했습니다. 영석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회사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오지 않을 거라고. 어느 날 저는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작품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한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저라는 것을. 옆에 작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나오진 화백의 마지막 작품. 평생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여인을 그렸다고 전해진다. 그림 속 여인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아이를 재웠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저택도 막대한 유산도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나오진 회장은 죽었습니다. 가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고 영석은 정신적 상처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모두가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한세원 씨, 우리 영석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석이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했대요. 음주운전으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대요. 의식불명이래요. 전화기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승리? 아니었습니다. 만족?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끝없는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저에게는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아이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지 않게 해야 해.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난 이 아이가, 한 가문을 파멸시킨 복수의 결과물인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배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불행의 끝에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웃고 있지 않다는 것. 저는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이렇게 끝나갑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처절한 복수의 끝. 한 여자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파멸의 이야기.